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중국의 국력이 더 세지고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거가 1차적인 판단점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더 어려워졌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된다면 사실 상당히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내부적으로 중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압박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올해 들어서 1분기에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약 5.2%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또 많은 관찰자들이 기대를 한 것 같아요. 2분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2분기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 5.1% 정도 기대를 했는데 4.7% 정도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올해 5% 내외 성장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중국같이 거대한 경제체가 5% 내외를 성장하는 거는 분명히 이머징 마켓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중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의 성분이 이게 중국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중국 경제를 견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국이 작년부터 계속 생각하는 소위 리오프닝 정책에 이은 올해 경제 방향인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좀 유지하는 이유는 이제 수출 시장이 상당히 회복이 됐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수출도 과잉 생산에 의한 밀어내기 수출이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다고 중국이 전체적으로 불황에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전략 산업들이 있죠. 신질 생산력, 예를 들면 새로운 품질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분야의 산업들, 물론 이제 AI 기반 산업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워낙 반도체가 약하니까 그쪽까지는 직접적으로 못 가더라도 로봇이라든가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에는 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이 올해 상반기를 좀 결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은 현재의 중국 경제 불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 중국이 제일 고민인 게 이제 소비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소비 심리가 안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구매를 하지 않으면 기업 활동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지를 않으니까 투자도 안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 고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소비자들은 소비 심리가 안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지금은 조금 관망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 대비라는 차원에서 저축률이 올라가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쭉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의 많은 국민들은 이 경제가 벌써 1년 반 이렇게 가도록 정부가 나름대로 조치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니까 이게 불안 심리가 자꾸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반 국민들이 못하지만 지금 적어도 속으로는 이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청년층들, 대졸자들의 지금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올해만 해도 1179만 명의 졸업생이, 대졸생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심하게 얘기하는 데는 반도 취업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 특히 시진핑의 정책은 옛날 생각하는 겁니다. 시골에 가서, 농촌에 가서 좀 새로 창업도 하고 좀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하이테크 기술을 배우고 선진 학문을 배웠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데로 갑자기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지금 사실 상당히 팽배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통제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만한 상황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저게 어느 순간 터져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중국 공산당의 공권력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좀 지속이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는 회복력이 떨어지고 중국 국민들,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 자신 국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면 결국은 이거는 중국 발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중전회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경제 불황을 시진핑은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나요? 사실은 중국의 이제 공산당의 세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우리가 이제 삼중전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22년에 출범한 20차 당대회 회기 중에 세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전회는 보통 그 중요한 정책 결정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들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삼중전에서 뭐 엄청난 무슨 조치들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중국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중전에가 큰 방향을 얘기하고 그 이제 정책들이 뒤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이게 2022년에 20차 당대회가 열렸으니까 대개 이제 1중전에는 당의 인사를 배치하고 2중전에는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 요직을 이제 2중전에는 대개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큰 당대회,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대회에서 내놓은 정책을 1차적으로 검증하는 데가 바로 3중전회입니다. 그러니까 3중전에서 지금 우리가 5년간 계획을 이렇게 냈는데 이게 지금 1년 흘러가는 거 보니까 어디는 이렇게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해야겠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삼중전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2023년에 삼중전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근데 이게 느닷없이 올해 지금 중반에 그것도 10월도 아니고 보통 가을에 하는데 이 7월 달에 삼중전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단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건데 어쨌든 중국은 소비라는 것이 그동안 중국의 매해 경제 발전에 약 50% 후반대 60% 가까이 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리오프닝 정책을 작년에 과감하게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상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작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새로운 품질 생산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질 생산력, 이런 용어를 꺼내면서 기술 산업을 육성하자, 기술 전략 산업을 육성하자. 이거는 원래 시진핑 체제가 강조하는 과학기술 사회주의하고도 맥이 닿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특히 미중 전략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 삼중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의 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이라든가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직접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 그런 부분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고 오히려 앞으로의 방향을 산업 생산 재고, 뭐 일반 제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위 중국에서 얘기하는 기술 산업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이 소위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내수가 확장되지 않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산업 생산 재고를 통해서 그 기술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일단 좀 상쇄시켜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삼중전에 나왔다. 근데 이 삼중전의 개혁안이 한 300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 너무 조각조각 하는 거 아닌가, 좀 큰 방향을 해서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우려는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 특히 이거는 이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생각은 지금은 일단은 내수 진작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관망하면서 그 방향성만 잡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전략 산업 제조업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예전에 이 소위 중국 공산당 시스템에서 보면 개혁을 할 것이냐, 성장을 할 것이냐, 분배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티격태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를 온건 뭐 개혁파, 급진 개혁파, 뭐 보수파 막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시진핑 체제는 분배, 성장, 개혁 이런 것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제일 앞에 놔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안전에는 경제 안전도 들어갑니다. 경제 안보도 들어가고 뭐 군사 안보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중국의 안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경제 원칙에 따른 흐름으로 지금 중국 경제가 못 가는 그런 흐름을 시진핑 체제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해결 방법이 더 있는 거죠. 그 방법을 바꾸면 돼요. 그죠? 경제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영국의 뭐 학자,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 보면은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결단만 하면 금방 전환할 수 있다. 20분이면 전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중국인들의 심리, 그다음에 정부의 흐름 이런 것들의 키를 역시 시진핑 체제, 특히 시진핑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최악의 경우로 보이지만 전환만 할 수 있다면 또 나름대로 회복의 길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 앞으로의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바이든 이전의 4년을 미국을 통치를 했었고, 미중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촉발한 소위 관세 전쟁을 시작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제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4년 하고 연임이 됐으면 더 압박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갔고, 이제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구도였는데 또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단 말이죠, 민주당에. 근데 이제 누가 되느냐가 더 유리하냐, 막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말이 많은데, 사실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에 대한 압박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미국의 국가 외교 목표로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미국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략적 연속성에 있는 거죠. 누가 됐든 간에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는 전략적 연속성이 있는데,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10% 더하고 증가시키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물리겠다 이랬단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특정 전략 산업에 대해서 뭐 전기차를 100%로 올리고 뭐 태양광을 50%로 올리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당선이 돼서 60% 이상 관세를 매긴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물건은 만들어야 되고, 그럼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관세가 60% 이상이 붙는다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2%로 떨어질 거다. 물론 수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일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완벽하게 디커플링을 하는 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또 새로운 아마 뭔가를 제시를 할 텐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의 대중 압박은 뭐 이미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려고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동맹과 함께 뭐 이래서 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그러는데, 나와 뜻이 같은 일군의 무리를 같이 집합을 시켜서 그렇지 않은 데를 압박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1대1로 하는 거를 좋아하고, 1대1로 하는 거는 이제 소위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탑다운 방식의 어떤 이런 해결 방식을 선호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이든식의 대중 압박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주변 국가들이 얽혀 있으니까 중국이 볼 때는 이건 미국만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대1로 하니까 공간이 오히려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협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든 IPEF 같은 그 소위 아시아의 그 인도태평양 14개 국가들이 모여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하는 게 IPEF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IPEF에서 탈퇴할 거다. 내가 왜 거기서 N분의 1이 되느냐 이거죠. 내가 주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화의 공간이 트럼프하고 조금 더 있는 거 아닌가라고 중국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으로 끝나지만,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2번을 만났는데, 만나서 합의한 게 우리 양국이 갈등이 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이게 이제 합의한 거예요.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래서 뭐 국무장관이나 상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중국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중국 압박이라는 국제사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 같이 무슨 룰을 정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1대1로 얘기를 하는 거를 즐기는 이분의 성향을, 트럼프의 성향을 본다면 공간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렇잖아요. 김정은 만나겠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일종의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공을 던졌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북한한테 메시지를 줬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러잖아요. 나는 되면 내가 푸틴도 만나고 1대1로 시진핑도 만나고 김정은도 만나서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1대1로 소위 얘기할 공간이 조금 넓어져서 일부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해결을 하는데 대화로 끌고 가는데 조금 더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간 확보라는, 소통의 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물론 시진핑이 안 물러나겠지만, 부러운 개연성이 좀 더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선거라는 게 뭐 항상 그렇잖아요. 투표를 해봐야 하는 거고 지지도가 높다고 그래서 또 꼭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선거인단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 득표수를 많이 받아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누가 되든 중국에 대한 압박, 견제 이거는 전략적 연속성 차원에서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중국의 외교적 관계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중국은 그래서 미국한테 올인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겉으로는 미중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서 올해 그 전국인민대표대회 양회 중에 하나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 원래 이제 총리가 해야 되는데 총리는 사라졌고 왕이 정치국원검 이제 국무위원이 나와서 외교장관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제3세계 국가, 예전에 제3세계라고 우리가 했고 지금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래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겠다. 결국은 제3세계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특히 최근에는 이제 중동 좀 깊숙이 관여해서 외교적 역량도 과시하고 중재를 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여기는 또 이 하마스 뒤에 헤즈볼라 여기는 또 이란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이란하고 또 사우디하고 또 라이벌 관계고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서 뭔가 지금 흐름을 좀 중국이 이끌고 가면서 평화의 뭐 사도, 평화의 구축자 이제 이런 이미지도 좀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실패했습니다만은 중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최근에 주변국들과 조금 그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도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미국이 대선 전에 복잡할 때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좀 강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한국과도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어쨌든 그 5월 말에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 어쨌든 이 장 총리가 왔고 그 이후에 뭐 차관급 대화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외교의 지평을 조금 넓히는 쪽으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인들은 이기적이다라는 여론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모든 민족이 다 이중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중성을 표출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 교육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남한테 피해가 간다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아시아의 문명 대국이었고 잘 나가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아편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아시아의 병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어요. 1921년에 공산당을 창당하고 거대 정당이었던 집권당이었던 국민당과의 지하투쟁 28년간에 걸친 지하투쟁을 거쳐서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원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그 단계를 거친 데가 없어요. 그걸 거치지 않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을 그대로 가지고 사회주의에 와서 분배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단계를 안 거치고 오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보다 우월하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니까 압박이 더 강해진 거예요. 통제가 강해지고 계획 경제를 하고 중공업 정책을 하고 군수산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못 사는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사회주의가 원래 자본주의보다 더 다음 단계에 오는 건데 마르크스 이론대로 하면. 그래서 1978년에 이제 개혁 개방을 한 겁니다. 덩샤오핑이라는 중국으로 보면 위대한 지도자죠. 어쨌든.
그래 개혁 개방을 했는데 개혁 개방을 하고 주계 장막에서 갑자기 문을 여니까 이게 뭐 아주 얼토당토하는 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수천 년에 걸친 그 문명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화가 덜 된 거죠. 그런데 개혁 개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개방을 한다라는 거는 세계로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였냐 하면 미국이 짜놓은 큰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움직이려면 그 미국이 강조하는 가치, 보편 가치를 같이 끌고 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현대화 정책은 그런 부분까지는 오픈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제 부분만 현대화를 좀 시켜보자. 원래 우리가 현대화라고 그러면 시장 경제, 그 다음에 다원화된 사회, 그것도 이제 민주사회를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정치 민주화. 이게 이제 현대화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제 현대화만 열심히 해보자. 근데 중국이 그 당시에 거대한 시장으로서 거대한 노동력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자본과 투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적어도 중국보다 더 우수한 기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중국의 노동력을 써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한 거죠, 세계로. 이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50년 걸려서 달성했던 거를 10년, 20년에 달성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산업화 하는데 7, 80년 걸렸던 거를 20, 30년 만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그 거대 국가로서의 체급은 엄청나게 키웠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겪어야 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겪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덩치가 커져 있는 거예요. 덩치가 커져 있고 중국이 이제 아무도 우리를 그 업신여기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거기에 또 중국 이 공산당 체제는 뭘 강조하냐면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이런 소위 중화주의,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데 사실 이게 장점인 때부터 그게 더 강조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1990년대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시진핑은 2012년에 이제 중국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딱 그 활동하기 좋은 청장년층, 특히 청년층들이 시진핑 체제의 열렬한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른 국가들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면서 거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뛰어넘어서 어느 순간 세진 나라가 된 거예요. 세진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모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터내셔널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 관례라든가 이런 걸 자꾸 무시하고 중국식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주의 그리고 개혁 개방의 성공에 약간 심취해 있죠. 그전에는 아시아의 명자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계 2위의 경제 최고 G2라고 옆에서 막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바람이 들어간 것도 있죠. 그 대외의 과시욕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렇게 국제적 민폐 국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 플러스 민족주의 플러스 중국 정부의 그 애국주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의 사실은 그게 자신감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지랄밖에 몰라. 저거 뭐 완전 민폐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것들을 넘어가는 단계에서 필요했던 교육이라든가 사회 도덕이라든가 이런 훈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중국이 지금도 굉장히 아파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건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인과는 다른 중국인 특유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사람들이 다 천차만별이고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중국은 원래 옛날부터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전제 국가를 아주 오래 했고 이제 우리는 그 단계, 우리도 똑같이 했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소위 민주화를 이루었고 국민의 정치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전제국가 이전에 왕조들이 했던 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피통치자가 확연히 구분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의사 표현을 사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되게 의무하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는 거고 대세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잘 표현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제가 그래도 학교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이제 중국의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사대부이 예전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깨어있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가면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고 뭐 견제도 하고 사회가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중국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을 잘 안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 줌 모래 같다. 중국의 이전에 많은 선각자들, 뭐 손문 선생 같은 사람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모래알 같다. 이게 이렇게 흩어져 갖고 어떻게 단합이 되겠냐. 그런 게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온 거예요. 내가 이 거대한 정치 체제에서 내 의사의 표현이 제대로 안 가잖아요. 할 리도 없고. 그럼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그게 대세가 흐르면 글로 가는 거니까 그런 면이 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또 너무 좀 과도하게 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제 순응적이에요. 체제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래서 좀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잘 못하면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보면 그게 이제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대적으로 보면 혁명이고 그런 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체제 순응적으로 잘해주기만 바라면서 있는 그런 거가 우리하고 좀 굉장히 다른 것 같다.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의 젊은이들도 많이 변했죠.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또 자신의 방식을 남에게 설명도 하고 그러는 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전하고는 달라진 면이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그런 그림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국 친구들 만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욕을 하고 영부인 욕을 그렇게 세게 할 수가 있어. 그 국가가 그래서 돼? 라고 정말 그러니까 민주사회의 장점을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속된 말로 자기 발등 찍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중국의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회에 약간 순응적인 그런 체제 순응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또 내가 이렇게 나서서 이 체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위축되어 있는 사회다라고 보고 사람들도 그렇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적 성과, 국가적 성과, 그다음에 개인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좀 생활이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표출,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과 중국 문화 그리고 중국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한중 양국이 그건 다 문제가 있어요. 서로 좋은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서로의 단점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한중은 문화적 연대가 특히 육아사상이라는 틀로 이전부터 오래 해왔었고, 그 선비정신이라든가 뭐 사대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층 간에 우리 뭐 조선시대나 이런 데 교류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근대 들어서, 그리고 저 우리와는 일단 어쨌든 현대 6.25라는 게 그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한반도의 전쟁이 3년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거는 남북 간 전쟁이 아니고 항미 원조 전쟁이었다. 미국을 막기 위해서 조선을 도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또 사실 역사의 왜곡이기도 하죠. 이러고 나서 이제 한국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중진국 함정을 어렵게 벗어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뭐 대만도 있는데 대만은 국제적으로 이제 국가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뭐 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 각광을 받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의 애국주의라든지 민족주의적 색채를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한복 우리 거야, 김치 우리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색채를 공유하고 있는데 문명하고 문화는 다른 거잖아요. 뭐 문명이라는 거야, 사람이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를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한다면 뭐 보호도 해야 되고 창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옷을 입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 옷 입는 거고 중국 사람은 중국 옷 입고 미국 사람은 미국 옷 입는 거죠. 근데 그거에 뭐가 원조다 아니다를 따질 상황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조급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죠. 왜냐하면 이전부터 우리를 계속 압박했기 때문에. 뭐 동북공정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국을 뭐 나쁜 점을 자꾸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양자관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게 눈에 띄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적 국가가 됐고 좀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한국 거에 더 열광하고 한국 걸 더 좋아하고 한국이 더 선진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의 언론도 균형점을 못 찾고 있고, 특히 그 중국의 많은 그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혐한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럼 잘못된 뉴스를, 저도 지금 유튜브 하고 이렇게 지금 녹화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그 기정사실화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공자도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 뭐 이런 표현도 해요. 한자도 자기네가 만든 거라고 그런다. 한국은 한글이라는 세계적 글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상호 에스컬레이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국 정부, 특히 이제 우리가 국민 감정이 그런 것 때문에 나빠져서 이런 걸 좀 잘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한국 언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한국 언론이 뭐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서방의 잘못된 중국 인식을 그대로 받아쓴다. 이제 이런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해야죠. 서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 그건 그래 얘기해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니네 문화를 뺏었어. 한국 사람들이 한복 입는 건 우리식으로 입는 거지. 사실 우리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모노도 자기네가 원조라고 그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도 보면 약간 중국풍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비단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네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국가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소위 어떻게 보면은 국수주의적 접근이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중국 문화라든지 중국인 이런 것들은 좋은 방향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쪽의 보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양국이 각성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요? 중국의 유일한 정치 실체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만든 국가예요.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으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시달리게 됐고 반식민지라고 그러죠. 국호는 청나라라고 유지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식민지처럼 기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중국 땅덩어리가 크니까 저거를 어느 한 국가가 식민지로 운영하면 본국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쪼개어서 나눠 먹었죠.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그런데 이 청나라도 원래 중국에서 얘기하는 한족이 아니고 만주족이잖아요. 이민족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중국이라고 보고 있던 이제 일본의 지식인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 손중산 중국의 국부로 추앙을 받는 손문 선생이라는 분이 신해년에 1911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주 청나라 전제정부를 몰아내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정 국가를 세워요. 총통이 있고 상하 양원이 있는 아시아 최초의 공화정 국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아시지만 왕정 복고를 시도한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는 위안스카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흐지부지 되고 중국은 굉장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1917년에 당시 제정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죠. 이 볼셰비키는 소수당이라는 뜻이고 맨셰비키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수당인데 어쨌든 의회에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켜가지고 사회주의 러시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청나라의 멸망,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그 다음에 혼란상 이거를 쭉 지켜보던 많은 지식인들이 야, 우리도 저런 급진적인 이 사회를 개조하려면 사회주의처럼 확 바꾸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917년에 당시 북경대학 교수였던 리다자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조라는 교수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을 러시아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러시아 혼자서만 사회주의를 해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각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지원합니다. 이제 지원하는 단체가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Third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이 코민테른을 통해서 말씀드린 중국의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일부 사람들을 모태로 해서 공산당 창당 작업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상해에서 창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국민당 이라는 거대 정당이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사실은 공산당이 창당이 되는데 13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전체 당원 수가 57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볼 때 쟤네 13명이 모이고 당원이 57명인데 우리가 위협을 받겠어?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러 가지 중간에 이게 원래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하면 28년이 지난 1949년
그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공산당이 국민당을 물리치고, 물론 그 전에 4년간 국공내전을 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군이. 하고 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그래서 마오쩌둥이 혁명가로서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되고, 뭐 이제 서부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여기 뭐 모택동 얼굴을 문신을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제 기억에 마이크 타이슨도 옛날에 그 문신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어떤 불굴의 의지로 혁명을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이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당이 통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산당의 관료가 바로 국가의 관료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그냥 아주 그 상식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공산당은 지금 한 1억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14억에서 1억이니까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세계 최대의 정당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시진핑, 리창 막 쭉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국 정치의 핵심이다 그럽니다. 이 중국 정치 서열 1위, 뭐 서열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지만 이 CCTV 아나운서가 읽는 순서가 서열이고요. 회의장 입장하는 순서가 서열입니다. 신문에 이름 나오는 순서가 서열인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이 있어요. 이 지금 현재, 이건 어떤 때는 9명일 때도 있었고 5명일 때도 있습니다. 이 7명 중에 당의 최고 대장이 총석이에요. 총석이는 국가의 대통령격인 국가주석을 합니다. 서열 2위인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2위는 국무원 총리를 하고요. 서열 3위는 우리 국회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해요. 서열 4위는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의 핵심 인물이 행정부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당국 체제라고 그래요. 당이 바로 국가입니다. Party State System. 예를 들어서 북한 노동당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유일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뭘 결정을 하면 국가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당이 시키면 한다. 시키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당에서 결정한 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기본이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당에서 결정한 일을 집행하는. 그 집행을 이제 국무원이라는 걸 통해서 하죠. 그 국무원이 중국의 중앙정부니까. 그리고 그 밑에 뭐 북경시 정부, 상해시 정부, 뭐 산동성 정부 이렇게 지방 정부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치에서 갖는 지위는 절대적인 거죠. 다른 부분들이 들어올 틈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서방의 관점으로 보면 일당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사실 후진타오 때부터 집권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집권당이 있으면 사실 반대당도 있어야 되는데 반대당 없는 집권당이에요. 야당 없는 여당.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이 결정한 것들을 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이게 이제 레닌식 정당 구조인데 중국이 가장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전제 왕조에 가까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요 시스템이지만 훨씬 더 연성이에요. 근데 중국은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서는 당의 일원화 통치, 당의 영도, 이게 더 강조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뭐 모택동식 시스템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치에 있어서 공산당은 권력의 시작이며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벗어나는 어떠한 언론이라든가 세력도 용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중국에도 제도권 정당이 8개가 있어요. 민주당파라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혁명 과정에서 사실 지식인도 있었고 기업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뭐 민주촉진회, 민주건국회 이런 당이 있는데 이거 완벽한 제도권 야당이고 이거는 또 공산당이 지정해줘요. 공산당원은 1억 명인데 그건 다 합쳐서 3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8개 민주당파가. 그 특이한 거는 또 아무 데도 속하지 않는 무당파의 대표도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근데 그것도 누가 대표를 해야 되잖아요. 무당파 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시스템. 그거는 다 공산당 통치의 합리화를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당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해하시려면 공산당 통치 시스템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외교부 장관. 그럼 우리 외교부 장관은 외교의 권한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국 외교부 장관은 중국 외교를 담당하는 외사 영도 소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소조 위원회죠. 이 영도 소조의 소조장이 총석이 국가주석 시진핑이에요. 부소조장이 총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조장, 부조장 있으니까 위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교적 정책을 내가 행정부적 입장에서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요한 정책 결정은 이미 당에서 다 한다. 이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모든 분야에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공부를 하려면 중국의 당 시스템, 통제 시스템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의 유학을 우리가 92년에 수교를 했으니까 가서 공부를 하고 또 현장에서 이제 또 보고 오고 그러시는데 그 공산당 얘기는 안 가르쳐 주죠. 행정 시스템 뭐 이런 것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실체,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산당이 다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산당이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침투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서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기. 예를 들어 우리가 산동성에 가면 산동성 성장이 대외적으로 제일 높잖아요. 근데 산동성 성장은 산동성 공산당위원회 당연직 부서기예요. 서기가 있잖아요. 서기가 한 급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북경대학 가면 북경대 총장이 있는데 북경대 총장은 북경대 교무위원회 부석이에요. 서기가 따로 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전 중국을 관리하는 이게 바로 당이다. 그리고 그거는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게 중국이 본래 그렇게 탄생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이 만든 국가예요. 공산당이 먼저 있었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보다. 그래서 당이 만들어서 자신들의 시스템으로 만든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이 당이 통치하는 국가, 이 시스템은 적어도 이 체제가 있는 한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중국 공산당과 다른 나라의 공산당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냐, 뭐 옛날에는 어떻게 발전했냐, 아주 그냥 대표적인 얘기로 하나 말씀드리면 당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 특히 개혁개방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사회를 재통합, 재조직하면서 끌고 간 이런 부분에 분명한 동력을 제공했다. 이 긍정적 평가죠. 그런데 그 발전한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과거와 같은 공산당식 관리가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산당인데 앞에까지는 잘해왔는데 뒤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중국, 세계적 국가 중국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아주
똑같은 당이 중국에서 과거와 현재 해온 일들을 대비시키는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중국 발전에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느냐? 공산당. 앞으로 중국 발전을 가장 방해할 요소가 뭐냐? 공산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어려웠던 사회주의 중국, 가난한 중국을 어쨌든 공산당의 조직력과 정책 전환과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이끌고 세계적 국가로 만들었다라는 성공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그대로 이끌고 간다면 이거야말로 중국식으로 현대화하는 거 아니냐. 그게 최근에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예요. 중국식. 예전에는 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그런데 요즘 그런 말도 안 해요. 미국은 미국식 현대화하고 중국은 중국식으로 하겠다는 게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여지는 특히 경제 위기나 이런 걸 겪으면서 보여지는 행태는 지나치게 정치 중심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공동 부유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공동으로 잘 살자는 게 뭐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좋죠. 근데 공동 부유를 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화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니까 많이 가진 거를 좀 재분배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고 막 이러는 것들도 그 준조세 성격의 돈을 걷어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뭐 불우이웃 돕기 하려면 뭐 얼마씩 내라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사실 뭐 기업의 사회 참여 활동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기가 어려운데 여전히 당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확고한 시스템. 여기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술회의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국제학술회의 같은 데 가면 이제 미국 지도자, 미국의 학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학자들한테. 공산당이 물러나야 된다. 이 공산당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유일한 정치 실체인데 공산당이. 그럼 공산당 보고 물러나라고 그러면 아무도 통치할 집단도 없고 체제가 안 되는데 중국 망하라는 거 아니냐.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궤변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데가 지금 공산당이 혹시 물러나게 돼도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그냥 공산당 물러나라, 공산당이 잘못했다라고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서방의 학자들은 그래서 조금 변화라는 뜻이다. 니네가 물러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서방의 보편가치, 그것도 완전할 수는 없죠. 사실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 발전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부분이 더 많이 전 세계 발전을 이끌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신봉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지금 중국식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계적 흐름으로 가려면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중국식으로 서방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을 이끌어낸다면 그것도 중국식 현대화 모델이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많은 국가들이 특히 뭐 아프리카의 부족형 국가들, 그 전제 국가들은 중국식 모델이 좋잖아요. 그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정권의 위협을 안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거기를 추종하는 국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잘못되면 아니 저대로 가려고 그랬더니 저 원조가 저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시진핑이 고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끌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고 이 국제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뭐 우군 만들기가 될 수도 있고 자기네 편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시진핑도 뭔가 꼭 내놓고 결단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좀 정책 변화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중국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더 오래 가면 당의 어떤 응집력, 그 다음에 국가의 회복력, 경제든 뭐 모든 분야에서 이게 굉장히 손상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죠. 소련과 같이 대부분의 공산당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산당은 건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제 뭐 역사적인 데서도 원인이 있죠. 역사적인 데서도 원인이 있는데 이제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운동은 그 자신이 강조하듯이 군중 노선, 국민들의 인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상당 부분 그 당시 국민당의 부패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반발로 지원을 받으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개념은 어쨌든 마오쩌둥은 지금도 중국 지도자들 중에 누가 제일이냐라고 하면 항상 마오쩌둥이 1등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웠던 중국, 사회주의건 뭐건 국가를 건설을 했고 그래서 미소 시대에도 미소중 이렇게 됐잖아요. 그 삼각 체제를 만들어서 움직였고 세계적 국가로서의 어떤 기초를 다졌다. 이제 이런 면에서 그 마오쩌둥이 국민들이 도와주는 형태의 더 같이 가는 인민혁명이다. 그러니까 인민민주 독재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개방의 성공이 오늘날 공산당 통치를 이끌고 가는 힘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질 못했거든요. 사회주의가 우월하다 막 그랬는데 뭐가 우월하냐. 그런데 개혁개방이라는 걸 통해서 못 살던 중국이 잘 살게 됐고 그리고 뭐 개인이 특별한 노력을 한 거가 아니고 정책의 적절한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큰 틀 안에서 같이 움직였고 그래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개인들이 인민들 개인들이 그 수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세계적 국가가 되겠고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겠구나 라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잘 살게 됐던 나라, 어떤 이제 잘 사는 흐름을 가져간 나라가 이제 시진핑 체제가 들어와서 미국하고 한번 뭐 국제 패권을 두고 다투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밀리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럼 안 밀려서 가면은 공산당이 제일이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뒤로 물러난다거나 예전보다 못 살게 된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잘못 가는 것 같은데 라는 사회적 심리가 커지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저항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 내부가 분열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철저하던 예전에 소련, 스탈린 시절에 스탈린 주식회사라 그랬잖아요. 스탈린이 꼭지점에 딱 있고 피라미드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소련도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균열이 생기고 가는 거예요. 시진핑 체제도 똑같다.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정책과 이런 흐름들이 온다면 중국 인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공산당이든 뭐든 관계없는 거죠. 나의 생활과 우리 뭐 국력과 국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아니 뭐 종신 집권하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 갖고 하려고 그러는 시도를 하게 되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들이 그런 저항을 일시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소위 당원들의 핵심 세력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올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원래 덩 샤오핑이 제일 먼저 후야오방이라는 사람을 총석에 앉혔고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때도 10년씩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조자양이라는 사람은 총석이는 3년밖에 못했어요. 천안문 사태가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장저민, 호진타오, 시진핑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때 이 호야오방이나 저즈양 이 사람들이 물러날 때 썼던 용어가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지도부가 교체됐다. 그럼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단이나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대로 그대로 가고 막 이럴 거라고는 또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역대 중국 대통령 중 최악과 최고의 인물을 뽑아주신다면요? 글쎄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을 했으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건국의 아버지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차원에서 보면 물론 많은 실책도 하고 나중 개인 숭배로 흘렀으니까 근데 오늘날의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있게 한 사람은 역시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이 어쨌든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걸 했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시켰지만 중국인들의 자신감을 상당히 상승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하면 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서의 위용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닦은 거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정책의 전환점에서 오늘날 중국이 있게 한 역시 핵심은 덩샤오핑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진핑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역사의 평가는 후세의 사가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론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이 잘 해왔던 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흐름으로 온 것도 시진핑 체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 만약에 시진핑이 최악의 평가를 받는 지도자가 안 되려면 중국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걸어온 흐름 이거를 어떻게 왔는지를 잘 보면서 조급해하거나 그럴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전환시키고 다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최악이다, 최고다, 이렇게 따지기는 최선이다 따지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덩샤오핑이라는 분이 오늘날 중국을 이렇게 세계적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진핑에 대한 중국인들 사이의 평은 어떤 편인가요? 그 사실은 그거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방법은 없죠. 그런데 지금 2번 하고 3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중국인들이 볼 때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중국의 국력이 더 세지고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거가 1차적인 판단점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더 어려워졌다.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 카드를 가지고 미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있는 거죠. 참고 있는데 이게 계속된다면 사실 상당히 시진핑도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내부적으로 중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의 공산당이 과거와 비교할 때 변한 게 있을까요? 과거의 공산당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마오쩌둥이 사회주의에 천착을 했다면 덩샤오핑 때부터는 이제 개혁개방 노선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중국이 돼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책의 흐름이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경제 우선주의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덩샤오핑 시대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후야오봉부터 시작해서 장저민, 호진타오가 이제 기본적으로 3대, 4대 지도자로 이제 중국 공산당 당장에 올라 있는데, 이때는 이 국내 문제 해결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 시진핑이 딱 올라오고 나서는 갑자기 중국의 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하나 만들었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새로운 시대 중국식 사회주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세계적 국가 중국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공세적이죠. 그게 이제 전랑 외교 같은 걸로 나타나고, 군사적으로는 뭐 항공모함 건조라든가 이래서 확장주의를 하고, 정치적으로는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그 이전의 시스템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서 중국의 활동 범위를 국제 문제로 올렸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러한 중국의 국제 무대의 적극적 진출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한 미국이 볼 때는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죠. 니네가 시비를 먼저 걸은 거다. 근데 그럼 사실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고, 어쨌든 이 두 나라가 물러날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중국도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지는 걸로밖에 안 되니까. 특히 시진핑 체제는 그게 더 강하죠. 그래서 한 번 더 한 건데, 그리고 또 그게 잘 되면 당연히 그 다음 것도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연속성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의 시진핑 체제와 과거의 공산당 체제는 일단은 국내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뭐 못 사는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던 중국에서 세계적 국가로의 비상을 꿈꾸는 중국으로 이 범위를 넓혔다. 이제 그 넓힌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다양한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융합시키면서 갈 거냐. 이게 이제 중국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그건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여기 그 소위 진영화, 뭐 우리도 보수, 진보 막 이러잖아요. 미국도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건데, 다만 거기에 얼마나 적절한 대책과 정책들을 적시에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위기관리 능력인 거죠. 근데 많은 국가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 1인 체제고 그 밑에 상무위원들은 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이루어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시 주석이 결심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지. 시진핑이라는 당의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표면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전략이나 정책을 바꾼다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빠른 시일 안에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로 봐서는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있었던 여태까지의 민주주의 시도에 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민주주의 시도를 뭐 특별히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현대 중국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시도를 하려면 사회 제어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시민사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기회를 근본적으로 갖지 못했고, 공산당이 완벽히 통제하는 사회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89년 천안문 사태라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위로부터의 압박에 대한 저항 운동이지, 그러면서 이제 민주 이런 걸 강조하게 된 거지, 그 자체가 무슨 자생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조직화돼서 움직이는 시스템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천안문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게 나면은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당시의 현상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우산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도 그 시민사회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다 결국 홍콩 보안법이라는 게 나오면서 시민사회가 와해됐고 지도자들이 다 망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흐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소위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 민주 뭐 이런 개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이 체제 변환 시스템 이거는 중국에서는 유언하다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다만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민주하겠다 이거예요. 당 내에서 민주를 하겠다. 당 외의 민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거 당 외의 민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이외의 정치 세력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저 거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게 사실은 국가 통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국 이런 데도 똑같아요. 자기 동네 문제에 관심이 있지 국제사회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소위 미국의 국민들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주 다이내믹하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실 시민혁명을 한 거잖아요. 직선제 같은 게 넥타이 부대까지 나와가지고 학생들 물불을 안 가리고 저항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이긴 한데 어쨌든 국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면 의심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취직하기가 어려운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민폐덩어리로 보지? 이런 생각들이 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원래 뭐 롤스도 그런 얘기했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중국이 뭐 망한다, 중국 경제 끝난다, 막 이제 너무 오래됐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망하고 붕괴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려움은 겪겠죠. 그리고 사실은 거대 면적을 가진 썩 인구를 가진 이런 나라가 어쨌든 5% 내외를 가고 있다라는 건 완만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뭐 통계를 어떻게 믿냐 막 이러지만 중국을 좀 이제 나눠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기지로서의 중국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한국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공급망에 의존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망으로서의 중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우리도 또 일부 중국한테 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서의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는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노정을 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은 중국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 나 안 놀아 이러지 말고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